846년 겨울, 완도의 밤은 유독 어두웠습니다. 청해진 대사 장보고는 연의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술이 돌았고 불빛이 흔들렸습니다. 맞은편에는 염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함께 싸워온 부하, 자신이 아끼고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술잔이 오갔습니다. 이야기가 흘렀습니다. 그 순간 염장이 품에서 칼을 꺼냈습니다. 장보고는 미처 반응할 틈도 없었습니다. 동아시아의 바다를 지배했던 사람, 당나라에서 맨주먹으로 장군이 된 사람, 신라의 왕을 직접 갈아치운 사람, 그 사람이 자신이 가장 믿었던 부하의 칼에 쓰러졌습니다. 죽기 전까지 그는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왜 자신이 죽어야 하는지,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혹은 이미 다 알고 있었을까요? 장보고, 우리가 알고 있는 장보고는 해상왕입니다. 교과서에는 그가 청해진을 세우고 바다를 지배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해상 무역로를 개척한 민족의 영웅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일까요? 장보고가 살았던 9세기 신라는 어떤 세상이었을까요? 그 세상에서 그는 어떻게 버텼고 어떻게 무너졌을까요? 그리고 가장 불편한 질문이 남습니다. 그를 죽인 건 칼이었을까요? 아니면 신분이었을까요? 장보고가 태어난 연도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대략 790년 전후로 추정할 뿐입니다. 출신지도 기록마다 다르지만 지금의 전라남도 완도 인근으로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하지만 어디서 태어났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어떤 신분으로 태어났느냐입니다. 장보고는 평민이었습니다. 어쩌면 그보다도 낮은 계층이었을 수 있습니다. 9세기 신라는 골품제가 지배하는 사회였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인생의 등급이 정해지는 나라였습니다. 성골, 진골, 육두품, 오두품, 사두품, 그리고 그 아래에는 이름조차 제대로 남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골가 규정한 것은 단순히 관직이 아니었습니다. 집의 크기, 탈 수 있는 수레의 종류, 입을 수 있는 옷의 색깔, 결혼할 수 있는 상대까지 삶의 모든 것이 태어난 신분에 의해 정해졌습니다.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골품의 벽을 넘는 건 불가능했습니다. 장보고는 그 벽 바깥에서 태어났습니다. 신라에서 그는 아무것도 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당나라로 갔습니다. 정확 출발 시점은 알 수 없습니다. 학자들은 대략 810년대 초중반으로 추정합니다. 그는 친구 정령과 함께 배에 올랐습니다. 신라에서 답을 찾지 못한 두 젊은이가 바다 건너에서 새로운 삶을 찾으려 했던 겁니다. 당시 당나라와 신라 사이의 바다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활발하게 열려 있었습니다. 산둥반도와 신라 서해안 사이를 오가는 선박들이 끊이지 않았고, 당나라 안에는 신라 출신 이민자 공동체인 신라방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장보고는 신라를 버린 게 아니었습니다. 신라가 그를 버렸으니까요. 탄둥성. 장보고가 발을 디딘 곳이었습니다. 그는 군인으로 시작했습니다. 당나라 군대에 외국인으로 입대한 겁니다. 신라에서는 골품이 없으면 아무것도 될 수 없었지만 당나라 군대는 달랐습니다. 칼을 잘 쓰고 말을 잘 타고 전투에서 살아남으면 됐습니다. 장보고는 살아남았습니다. 그것도 탁월하게 살아남았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빠른 속도로 진급했습니다. 당나라 기록은 그가 말 위에서 창을 다루는 솜씨가 매우 뛰어났다고 전합니다. 담력이 뛰어났고 전략 감각도 남달랐으며 무엇보다 부하들을 이끄는 능력이 출중했습니다. 결국 그는 무령군 소장이라는 군의 장교 직위까지 오릅니다. 신라 출신 외국인이었습니다. 골품도 없고 배경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당나라 군대의 장교가 됐습니다. 신라에서는 절대로 불가능했던 일이 당나라에서는 현실이 됐습니다. 이때 장보고는 처음으로 깨달았을지 모릅니다. 능력이 신분보다 강할 수 있는 세상이 존재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런데 당나라에서 성공가도를 달리던 장보고의 눈에 어느 날 충격적인 장면이 들어옵니다. 산둥의 항구였습니다. 쇠사슬에 묶인 사람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남자, 여자, 아이들. 그런데 그 얼굴이 낯익었습니다. 신라 사람들이었습니다. 해적이 신라 해안을 습격해 사람을 납치하고 당나라의 노예로 팔아넘기고 있었습니다.
신라의 농민 어부 아이들이 쇠사슬에 묶여 낯선 땅에서 거래됐습니다. 가격이 매겨지고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물건이 되는 장면이었습니다. 삼국사기는 이때 장보고가 분개했다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귀국을 결심했다고 전합니다. 물론 어떤 역사가들은 이 서술을 지나치게 미화된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장보고에게도 개인적인 야심이 있었을 것이고 귀국은 그 야심과도 맞닿아 있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아마 둘 다였을 겁니다. 야심과 분노, 두 가지가 함께 끌어올랐을 겁니다. 하지만 귀국 후 장보고가 실제로 한 행동들을 보면 노예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단순한 명분만은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너무 일관되게, 너무 집요하게 그 문제를 해결하려 했습니다. 828년, 장보고는 신라로 돌아왔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당나라에서 쌓은 경험, 만들어 놓은 인맥, 그리고 구체적인 계획을 들고 돌아왔습니다. 그는 흥덕왕을 면담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골품도 없는 평민 출신의 사내가 신라왕을 독대한 겁니다. 그게 가능했다는 것 자체가 장보고가 이미 얼마나 비범한 사람이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삼국사기에는 그때 장보고가 왕에게 한 말이 남아 있습니다. 당나라 곳곳에서 우리 사람들이 노예로 팔리고 있습니다. 청해에 진영을 설치하게 해주십시오. 해적들이 사람을 납치해 서쪽으로 팔아넘기지 못하도록 막겠습니다. 왕이 허락했습니다. 그리고 장보고는 완도에 청해진을 설치합니다. 병력 1명, 그게 그에게 주어진 숫자였습니다. 완도는 지금도 전라남도 끝자락에 있는 섬입니다. 서해와 남해가 만나는 지점이고 당나라로 향하는 항로와 일본으로 내려가는 항로가 교차하는 곳입니다. 이보다 더 완벽한 위치는 없었습니다. 청해진은 처음에는 군사기지로 시작했습니다. 해적을 막는 것이 공식 임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장보고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청해진을 동아시아 해상무역의 허브로 탈바꿈시켰습니다. 신라, 당나라, 일본을 잇는 삼각무역망이었습니다. 신라에서는 인삼, 견직물, 금속 공예품이 나갔습니다. 당나라에서는 비단, 도자기, 불경, 서적이 들어왔습니다. 일본에서는 금, 수공예품, 향료가 오갔습니다. 이 모든 물류가 청해진을 통과했습니다. 장보고는 단순히 해적을 막는 군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항로를 통제하고 통행료를 받고 무역 규칙을 정했습니다. 당나라 상인들도 장보고의 허가 없이는 이 해역에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해상왕이라는 말은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청해진이 얼마나 강력한 조직이었는지는 당시 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838년, 일본의 승려 엔닌이 당나라로 떠납니다. 불법을 구하러 간 구법 여행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행에서 엔닌이 가장 많이 도움을 받은 것이 바로 장보고의 네트워크였습니다. 엔닌은 자신의 여행기에 장보고를 여러 차례 등장시킵니다. 그는 장보고를 신라인 중 가장 유력한 인물로 표현했습니다. 그의 허가나 도움 없이는 당나라와 신라 사이를 오가는 것 자체가 어려웠다고 기록했습니다. 보고는 당나라 산둥 지역의 신라 이민자 공동체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법화원이라는 사원을 직접 세웠는데 이 절은 단순한 종교시설이 아니었습니다. 신라 상인들의 숙소였고 물류 거점이었으며 정보 교환의 중심지였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영사관이자 상공회의소였던 셈입니다. 일본에도 비슷한 거점이 있었습니다. 규슈 북쪽 항구들에 장보고의 선박이 드나들었고 그의 사람들이 상주했습니다. 청해진 본부, 당나라 법화원, 일본 거점들. 이 삼각형이 장보고의 제국이었습니다. 왕도 아니고 귀족도 아닌 사람이 만든 제국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처음에 약속했던 노예 문제는 어떻게 됐을까요? 청해진이 설치된 이후 신라인이 당나라의 노예로 팔리는 사례가 급격히 줄었습니다. 장보고가 해상 패권을 장악하고 항로를 통제하자
신라 연안을 습격하던 해적들은 설 자리를 잃었습니다. 납치된 사람들이 없으니 팔 사람도 없었고, 팔 사람이 없으니 노예 무역 자체가 위축됐습니다. 1,000명의 병력과 동아시아 최강의 해상 조직이 어쩌면 수십 년간 수없이 많은 이름 없는 사람들을 구한 겁니다. 이 공을 누가 기억할까요? 쇠사슬에 묶이지 않게 된 사람들의 이름은 역사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진의 구조를 조금 더 들여다보면 그것이 얼마나 독특한 조직이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장보고는 흥덕왕에게서 청해진 설치 허가를 받았지만 조정에 세금을 내지 않았습니다. 무역으로 번 이익은 전부 청해진 운영과 병력 유지에 사용됐습니다. 독립재정이었습니다. 그는 독자적인 외교망도 갖고 있었습니다. 당나라 지방 관리들과 직접 협상했고 일본 조정과도 별도로 교섭했습니다. 신라 왕실의 중개 없이 말입니다. 병력 1만 명, 독자 재정, 독자 외교. 이게 군사기지일까요? 아니면 독립국가에 가까운 무언가였을까요? 신라 조정은 이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했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해적 문제가 해결됐고 무역이 활성화됐고 장보고가 아직까지는 정치적으로 고분고분했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836년 신라 조정에서 피해 권력 투쟁이 시작됩니다. 흥덕왕이 자식 없이 죽으면서 왕위 계승 분쟁이 터졌습니다. 균정과 재룡이 서로 왕이 되려 했고 격렬한 다툼 끝에 균정이 전투에서 죽습니다. 재룡이 희강왕으로 즉위합니다. 하지만 희강왕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838년 희강왕이 반란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권력을 장악한 것은 민해왕이었습니다. 또 다른 왕족, 또 다른 쿠데타였습니다. 신라 왕실이 서로를 죽이는 동안 그 혼란의 틈에서 한 사람이 청해진을 향해 내려옵니다. 김우징, 죽은 균정의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살해당하고 자신도 목숨이 위태로워진 그는 살 곳을 찾아 청해진으로 도망쳐 왔습니다. 장보고는 그를 받아들였습니다. 이 결정이 역사를 바꿉니다. 김우징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민해왕에 대한 적대 선언과 다름없었습니다. 청해진이 정치적 중립을 포기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장보고는 자신의 막강한 해상 군사력을 신라의 내란에 직접 투입하기로 결심한 겁니다.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요? 단순한 의리였을까요? 아니면 계산이 있었을까요? 아마 둘 다였을 겁니다. 도망쳐온 사람을 내치는 건 장보고의 성격과 맞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자신이 왕을 만든다면 그 왕은 자신에게 빚을 진 왕이 됩니다. 해상왕이 실제 왕보다 더 강력한 위치에 설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전투는 장보고의 완승이었습니다. 838년 청해진의 하나만 병력이 민해왕의 군대와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여러 차례 전투 끝에 민해왕은 패주하고 결국 죽습니다. 839년 김우징이 왕위에 오릅니다. 신무왕. 그가 바로 장보고가 만든 왕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골품도 없고 신분도 낮았던 평민 출신의 사내가 군사력으로 신라의 왕을 교체한 겁니다. 한 개인이 사병 집단을 이끌고 나라의 왕을 바꿔놓은 것입니다. 신무왕은 즉위하자마자 장보고에게 보답했습니다. 그를 감의군사라는 최고위직에 임명하고 시급 2,005를 하사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약속을 더했습니다. 장보고의 딸을 왕비로 맡겠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신무왕이 즉위한 해에 죽습니다. 839년. 즉위한 바로 그 해였습니다. 병으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왕위는 그의 아들에게 넘어갑니다. 문성왕입니다. 문성왕은 아버지의 약속을 기억했습니다. 장보고의 딸을 차비, 즉 두 번째 왕비로 맞이하려 했습니다. 그러자 조정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진골 귀족들이 집단으로 들고 일어났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장보고는
섬 출신 천민이다. 삼국사기는 당시 귀족들이 한 말을 이렇게 전합니다. 해도인을 어찌 왕실에 드릴 수 있습니까? 해도인, 섬 출신 천민. 그 한마디였습니다. 당나라에서 장군이 된 것도, 바다를 20년 넘게 지배한 것도, 왕을 만든 것도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해도인이었습니다. 진골 귀족들이 이렇게 격렬하게 반대한 이유는 단순히 신분차별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왕비의 자리는 정치적 권력과 직결된 자리였습니다. 왕비의 가문이 외척이 되고 외척이 조정을 장악합니다. 그것이 신라 왕실의 오랜 공식이었습니다. 장보고의 딸이 왕비가 된다는 것은 자신들이 그 자리에서 밀려난다는 뜻이었습니다. 신분차별과 정치적 이해관계가 완벽하게 일치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문성왕은 결국 물러섰습니다. 왕이 귀족들에게 진 겁니다. 약속은 깨졌습니다. 이 소식이 완도에 전해졌을 때 장보고는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당나라에서 장군이 됐습니다. 해상왕국을 만들었습니다. 왕도 바꿨습니다. 그 모든 것으로도 그는 여전히 해도인이었습니다. 신분의 벽은 조금도 허물어지지 않았습니다. 분노였을 겁니다. 아니면 허탈함이었을 겁니다. 어쩌면 그 두 가지가 동시에 밀려왔을 수도 있습니다. 이후 장보고가 어떻게 행동했는지 기록은 불분명합니다. 반란을 준비했다는 설이 있고 실제로 봉기를 일으키려 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분명한 건 하나입니다. 그가 더 이상 조정에 협력적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조정 입장에서는 이 상황이 두려웠을 겁니다. 하나만의 병력, 독자 재정, 독자 외교, 그리고 분노한 장보고. 그것은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화약고였습니다. 조정은 결정을 내립니다. 제거. 조정이 선택한 사람이 염장이었습니다. 왜 염장이었을까요? 그가 장보고의 측근이었기 때문입니다. 청해진 내부의 사람, 장보고가 경계심을 풀 수 있는 사람, 외부에서 칼을 꽂을 수 없다면 내부에서 꽂아야 했습니다. 염장은 청해진으로 갑니다. 조정에서 쫓겨나 도망쳐 왔다는 거짓말을 하면서 말입니다. 장보고는 그를 받아들였습니다. 연회가 열렸습니다. 술이 돌았습니다. 846년, 염장의 칼이 장보고를 찔렀습니다. 그게 끝이었습니다. 삼국사기의 기록은 이 장면에서 건조합니다. 몇 줄로 끝납니다. 마치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말입니다. 당나라에서 맨손으로 장군이 된 사람, 20년 넘게 동아시아 바다를 지배한 사람, 왕을 만든 사람, 수많은 신라인을 노예의 삶에서 구해낸 사람, 그 사람이 믿었던 부하의 칼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죽은 이유는 결국 하나였습니다. 해도인이었으니까요. 그를 죽인 건 칼이었지만 그를 무너뜨린 건 신분이었습니다. 장보고가 죽고 나서 청해진은 얼마나 버텼을까요? 5년도 채 버티지 못했습니다. 851년, 신라 조정은 청해진을 공식적으로 해체합니다. 청해진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전부 벽골군으로 강제 이주됩니다. 장보고가 20년 넘게 쌓아올린 것이 5년 만에 지워졌습니다. 항로가 다시 위험해졌습니다. 해적이 돌아왔습니다. 무용망이 흩어졌습니다. 장보고가 없어진 자리가 얼마나 컸는지는 그가 죽고 나서야 비로소 드러났습니다. 있을 때는 몰랐습니다. 떠나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한국에서 장보고는 오랫동안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습니다. 왕을 직접 바꾼 인물, 반란에 가담했을 가능성이 있는 인물, 그런 인물을 마냥 영웅으로 기록하기는 불편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 오랫동안 영웅도 아니고 반역자도 아닌 어딘가 모호한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에서는 달랐습니다. 일본 불교계에서 장보고는 신처럼 추앙받았습니다. 앤린의 기록 덕분에 그는 대사로 불리며 큰 존경의 대상이 됐습니다. 신라에서 해도인이라고 천대받던 사람이 일본에서는 신이 된 겁니다. 이 아이러니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자신이 살았던 나라는 그를 죽였는데 다른 나라는 그를 신으로 모셨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염장 이야기입니다. 염장은 왜 배신했을까요? 단순히 조정의 명령 때문이었을까요? 물론 그것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설명이 부족합니다. 염장도 장보고와 비슷한 처지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청해진 사람, 섬 출신, 신라 진골 귀족이 아닌 사람. 장보고가 무너지면 자신도 함께 역적으로 몰릴 수 있는 상황이었을 겁니다. 조정은 그에게 선택지를 제시했을 것입니다. 장보고를 죽이면 살려주겠다. 아니면 역적과 함께 죽겠느냐. 염장의 배신을 단순한 개인적 배신으로만 보기 어려운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도 신라라는 구조 안에서 살아남으려 했던 사람이었을 겁니다. 진짜 배신자는 염장 한 사람이 아니었을 수 있습니다. 사람을 끊임없이 계층으로 나누고 그 계층 안에서 서로 싸우도록 만드는 시스템이었을 수 있습니다. 장보고를 죽인 건 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칼을 들게 만든 건 9세기 신라의 골품제였습니다. 장보고의 이야기를 1200년 전의 먼 이야기로만 볼 수 있을까요? 그는 능력으로 모든 것을 증명했습니다. 당나라에서 장군이 됐고 바다를 지배했고 왕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를 무너뜨린 건 태어난 곳이었고 태어난 신분이었습니다. 해도인. 그 한마디 어느 학교를 나왔는가, 어느 집안인가, 어디 출신인가. 능력이 아니라 배경이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순간들. 장보고가 살았던 세계와 우리가 사는 세계는 정말 얼마나 다를까요? 골품제라는 이름만 사라졌을 뿐 보이지 않는 등급은 지금도 어딘가에서 작동하고 있지 않을까. 846년 겨울, 완도의 밤. 염장의 칼이 장보고를 찌르던 그 순간 청해진의 바다는 여전히 출렁이고 있었을 겁니다. 당나라로 가는 배, 일본으로 가는 배. 누군가의 꿈을 싣고 어둠 속을 달리고 있었겠죠. 장보고는 그 바다를 지배했습니다. 아무도 그에게 허락하지 않았지만 그는 그 바다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육지는 달랐습니다. 육지에는 골품이 있었고 신분이 있었고 해도인이라는 낙인이 있었습니다. 바다는 그를 받아줬지만 신라는 끝까지 그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장보고는 실패한 걸까요? 아니면 성공한 걸까요? 죽기 전 마지막 순간 그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당나라 바다를 처음 건너던 그 젊은 날의 흥분이었을까요? 아니면 딸이 왕비가 되지 못한다는 소식을 들었던 그 밤의 허탈함이었을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역사는 그의 마지막 감정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압니다. 그가 만들어 놓은 바다의 길은 그가 죽고 나서도 오랫동안 사람들의 발걸음을 이었습니다. 이름도 없이, 청해진도 없이, 대사도 없이. 그게 장보고가 남긴 것입니다. 이름 없이 계속되는 길,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능력이 전부인 세상이 있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는 언제나 어딘가에서 태어난 사람으로만 기억될까요?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생각거리를 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겠습니다.